관심이 많이 찾아 있다가 최근 들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 활동하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피해자 통합 지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오늘 범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발표자와 토론자는 나중에 발표 토론할 때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오신 기빈을 먼저 급히 또 사회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해서 의원님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연구단체 약자인의 대표의원이시는 김민석 국회의원이십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책임연구위원이신 강덕구 국회의원이십니다. 마리아노스가 시작되시고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약자인은 회원이신 양정숙 국회의원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장님께서 10분부터 보건복지위원회를 진행하셨는데요. 분단에서 축사 듣고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의 말씀을 먼저 구해할 것이 10분부터가 아니고 사실은 갑작스럽게 저희 법안 처리 일정이 잡혀서 1시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들 방방을 뚫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선 시작만 저희 단체한테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강덕구 의원님 또 양정수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약자인이라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사각지대에서 저희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의 눈길을 두고 연구와 또는 율법 활동, 정책 활동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 설정했던 어떤 주제권의 계획에 있었던 저기가 아닙니다. 이 범죄 피해자 관련한 세미나가. 근데 사실 저도 오늘 세미나를 전후해서 앞두고 또 자료들을 보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야, 진짜 내가 몰랐구나. 굉장히 많이들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헌법상의 이 피해받은 국민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법도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형사소송법 이런 거 공부할 적에도 주로 가해자 또는 형사 사건에서의 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주로 이렇게 갖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경향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의 권한, 법적 권리, 경제적 또는 정신적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실은 생각 못 해봤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머리를 좀 띵하니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약자인에서 함께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이 입법으로 진행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여러분과 연계해서 활동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양해 말씀 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좀 바로 일어나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강덕구 의원님 또 양정수 의원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한데 괜찮으시다면 잠깐씩 말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강덕구 의원님 축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회에는 여러 우리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자의 눈으로 좀 사각지대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연구단체입니다.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 대표위원을 맡고 계시고 저랑 우리 양정수 의원님 포함해서 14분 의원님들이 회원인데 오늘 저도 어저께 김민석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자료를 보니까
그야말로 좀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라는 부분은 사실 좀 저희들이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간과했던 부분인데 오늘 우리 안민숙 이사장님께서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세 가지 주제를 갖고 한번 논해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제 말고도 여러 또 다른 영역들이 섹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 갖고 좀 저도 가급적이면 한 2시까지는 있고 그런 다음에 좀 정책적인 고민과 좀 더 일면 우리가 사각지대를 좀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돼서 뭔가 좀 제도적 대안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우리 양정숙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약자의 눈 회원 양정숙 의원입니다. 앞서 김민석 위원장님, 강득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발전의 역사가 원래 인권이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은 피해에 대해서 인권 개념이 처음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권 침해가 있었느냐 해서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 많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큰 인권 침해를 당한 이 피해자의 인권에 있어서는 외면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사이에서 밸런스, 균형이 전혀 이제 맞지 않고 깨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국회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이 범죄 피해자들의 이 인권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고 회의도 많이 했는데 범죄 피해자 이 문자로 봤을 때의 그냥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뽑히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운이 나빠서 그 개인이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리커버리가 안 되는 큰 피해들을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때 이제 뭐 범죄의 유형별로 다 이제 뭐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무슨 그 생명 신체에 피해가 있는 뭐 피해자, 또 뭐 어떤 전조, 성범죄의 피해자, 뭐 가정폭력의 피해자 해서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 이게 어떤 임시 숙소, 쉼터가 필요한 이제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는 또 쉼터가 제공되고 또 뭐 긴급 생활비가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도 있고 했는데 이 보호기금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일관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걸 제가 잘 듣고요. 법안과 정책 마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급하셔가지고요. 제가 참석하신 내빈도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이사장님 대회에서 듣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 주제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김학신 연구관님이십니다. 경찰청 수사부에 근무하셨고요. 현재 법학 박사이십니다. 토론자로는 백석대학교 경찰학부의 임형진 교수님이십니다. 형사사법학 전공하셨고 제2 주제 발표자는 빅트리 이사면서 법무법인 2년의 변호사로 계시는 조수환 변호사님이십니다. 토론자로는 빅트리 자격관리위원장 겸 인천지부장으로 계시는 김만규 의원님이십니다. 예. 제3주제 발표자는 빅트리 인천지부 회복심리사로 근무하고 계신 김경인 선생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자분이 아마 김동영 선생님이 아직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오시면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문제를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시는 안민숙 피해자 통합 지원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숙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양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많이 풀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심정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통감하고 있는 문제가 이 범죄가 발생하면 동전하고 똑같습니다. 양면이 있어요. 한 면은 가해자고 한 면은 피해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인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는 범죄가 발생해서 가해자로 피의자가 되면 바로 우선 변호인이 무조건 선임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은 우선 변호인 전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실태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오늘 다뤄보고자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자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가해자의 그 예상에 비해서 가해자 그 조정 비용에 비해서 피해자 보호기금 5%에 불과한데 그조차도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고 그렇다 보니 가해자 신변보호 내지는 임시숙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그렇다 보니 저희 단체에 속해 있는 모든 상담사들이 현재 상담비 같은 것은 전혀 받지 못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단체만의 문제인지 이거는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아야 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로 비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음 기회에는 하나하나 좀 더 깊은 구체적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약자의 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또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미나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임의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분에 바로 시작을 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한 번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시 한 25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3주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됐는데 15분 지나고 정리하고 30분 진행하는 거잖아. 진행을 하고요. 2시 한 25분 정도에 제3주제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주제 발표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도 보시다시피 주제발표는 한 20분 정도, 토론은 10분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주제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김학신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입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에서 근무하는 김학신입니다. 오늘 저는 범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세미나 제1주제인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해주신 안민숙 피해자 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20분간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총 1,049억이고 이 중에 법무부 검찰청한테 425억으로 40.5%, 여성가족부가
324억으로 30.9%, 보건복지부가 284억으로 27%를 차지한 반면에 범죄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하는 경찰에 배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금 16.6억으로 전체 1.6%에 불과하는 등의 보호기금 배분에서 아주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나마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제가 이 보고서와 관련돼서 작년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살펴보면 작년은 올해보다 작게 1,012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경찰에는 13억으로 이보다 더 약한 1.3%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보다도 더 열악했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배정된 열악한 보호기금 때문에 경찰에 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도 범죄 피해자 기금에 대해 특정 정부 부처 중심으로 기금이 편성되거나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비의 과다 지원, 기금의 지급 지원 등 여러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하여 왔습니다. 2018년, 19년, 2020년 국회 예산안 부대에게도 법무부는 보복범죄를 우려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이전비를 경찰의 신변보호와 연계해 신속하게 지급하고 치료비, 긴급 생계비, 사업 집행의 지원 문제,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불편이 야기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지속적으로 개선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20년에는 14,700건에 가깝게 일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변보호 요청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 배정된 보호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 요청된 신변을 보호하기는 너무나 열악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본 제 세미나 발표문은 지금 말씀드렸던 법무부나 검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이런 다른 부처보다는 경찰에 대한 열악한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 입각해서 경찰 입장에서 본 문제점, 운영상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개념 이런 것 학설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금도 이에 관련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실제 경찰에 배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의 운영 실태이고 이 2021년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이 1,049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범죄 피해자 기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도표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사업 내용,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경찰청의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워치 위치 확인 장치, 그 다음에 피해자 임시숙소, 그 다음에 강력범죄 현장 정리를 위주로 해서 지금 1억 2천 정도가 16억 정도가 할당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13억, 2019년에는 12억 정도. 너무 열악하죠. 그래서 이 본 발표문에서는 각 정부 부처를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재원 현황과 운영에 관한 제외하고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만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 서포터, 보호관제도 운영, 피해자 심리 전문위원회 활동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즉 경찰은 이처럼 각 기능별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엊그제 서울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대학내가 스토킹에 살해당하는 그런 아픈 사건도 발생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아까 주의된 사업 중에 강력범죄 현장 정리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 경찰에서 운영하는 피해자와 관련된 제도는 형사절차상 피해자 참여보장제도라든가 신변 안전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제도,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를 보통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강력범죄 현장 정리 사업은 그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를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의 일종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 현장 사업은 살인이나 강도, 강간, 방화, 중상해 등 범죄 피해를 이루어 주거 훼손, 혈흔, 압치 등 범죄로 인한 오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약품 청소라든가 장판 교체 이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6평 이하 기준 최대 65만 원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6평 이상 면적은 한 평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범죄 현장 정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요. 2017년 경우 164건을 지원하는데 2억 8,500만 원, 2018년에는 168건을 지원하는데 4억 900만 원, 2019년 167건을 지원하는 4억 800만 원, 2021년에 4억 900만 원 예산치인데 거의 2017년, 2018년 이후 액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의 범죄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은 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강력범죄라든가 성,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라든가 보복, 우려자 등 주거지가 노출되어서 보복범죄나 신변 위협, 방화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이런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범죄자에게 임시숙소가 긴급 필요함이 판단이 된다면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서 단기간 숙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숙박에 관련된 지원도 2017년 기준으로 5,000건 정도의 4억 7천만 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변함없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700만 원 정도가 4억 7,500만 원 정도가 기금 예산으로 지금도 운영되어 왔는데 그나마 올해는 1억 2천만 원 증가해서 5억 9천만 원의 기금 예정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도 범죄 피해자에 관련된 지원 활동이라는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서 그때 일선 경찰서에 계신 피해자 전담 경찰관하고 인터뷰를 꽤 여러 곳에서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임시숙소 지원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거의 임시숙소 비용이 돈이 없다 보니까 외상으로 한다든가 다른 비용에서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올해 1억 2천만 원 증가하는 것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경찰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위치장치, 또 스마트워치거든요. 이 스마트워치는 이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 안전 조치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112 긴급 신고라든가 위치 확인, 주변 강제 수신 등 기능이 탑재된 신변보호용 위치 확인 장치 스마트워치라고 하겠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도 2017년에 4,500건 정도를 지원하였고 2억 5천만 원, 2018년에도 5,000건에 3억 1천만 원 정도, 2019년에는 더 증가해서 한 7,000건을 지원하는데 3억 전. 그다음 2020년에 와서 경찰하고 검찰이 공동 집행 예산으로 한 6,000건을 지원해서 4억 3천만 원. 2021년에는 6억 6천만 원으로 그나마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지금 이번 일선이나 범죄 피해자들 얘기에 의하면 아직도 그것도 스마트워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그나마 제주에서 중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해서 신변보호 대상자인 피해자 모집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한 사건의 영향으로 2020년 기금에서 예산을
늘려가지고 더 많은 스마트 워킹 확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돼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직접 간접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의 지원의 비율의 불균형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범죄 피해자의 지원은 간접 지원비와 직접 지원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비 사업은 경찰청, 법무부검찰청,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 각 정부 부처가 범죄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긴급 생계비라든가 치료비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범죄 피해 구조금 사업, 신변보호 강화 사업, 의료비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접지원비 사업은 이와 같은 각 정부 부처에서 민간기관 등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보조금으로 범죄 피해 재정국 지원을 집행하는 과정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든가 스마일 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와 피해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집행에 관한 2019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원한 사업비는 739억, 거의 740억 가까이 78%가 집행이 되었고, 기관 운영비와 민관의 안들의 집행하는 수당으로 사용됐으며, 그 다음에 직접 지원한, 범죄 피해자 직접 지원한 것들은 223억을 한 21%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간접 지원비보다 약 3.7배가 적은 액수입니다. 이처럼 직접비나 간접 지원금이 비율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 대한 이런 직간접비 사업 현황을 보면 직접 지원비의 기금은 사업비 20% 초반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지원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체감도는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기금의 직접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범죄 피해자 본인들의 효용성에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비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인데, 실제 아직도 이것도 굉장히 저조하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정부 중심의 기금이 운영이 되거나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별로 보호기금을 운영 및 집행하고 있다 보니 첫 번째는 체계적 사업 수행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보호 지원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는 등 보호기금의 운영과 집행에 대한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검찰은 기금의 일부로 범죄 피해 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보통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주거이전비의 경우는 보통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검찰은 범죄 피해자가 신청한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범죄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두 기관에 이중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중복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복구조를 하다 보면 기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기가 어렵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형태들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양기대 국회의원께서 제공한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그 당시 13건의 주거이전비 지원 사례에서는 신변보호건수에 대한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신변보호건수는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이전비 자료는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사비 신청해서 지급되는 기간까지 평균 58일이 소요돼가지고 피해자의 신청이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9년 7월부터 6월까지도 53건의 주거이전비 지원의 경우에도 그 당시 이사비 신청까지 78일이 걸렸습니다. 71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범죄 신고 이후 이사비 지원까지 평균 80일소였는 것을 이 분석이 그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최근까지 검찰에 의해 주거 이전비 지원 사례를 분석하면 2019년 13,000건의 경찰 신변보호 신청 건수에 대비해서 이사비 지원자는 되게 저조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한 보호나 지원과는 상당히 먼 거리의 기금의 집행의 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보호기금 운영이 범죄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이 보호기금을 지원하는 각 정부 부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범죄 피해자의 주거 이전비라든가 긴급생계비, 치료비 등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복잡한 이혼화 보조 등 이런 이혼화 보조 등이 일원화로 할 수 있게끔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인데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도 효율성과 형평성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의 일환으로 필요한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합리적 예산 편성 실무 기준을 할 수 있는데 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와 가장 근접해 있는 경찰관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차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의 불안정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모으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처럼 범죄 피해자를 위해 기금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같은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범죄 피해자 주거이전비 집행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보복 등의 범죄 피해로 인해서 이 신청일 지원을 받고 그것에서 이제 신변 안전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 신변 보호 건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범죄 피해자는 저조하냐? 그 왜 그러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전비 신청을 하는데 지원 신청서라든가 예를 들어 가야 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서라든가 이전비 관련 영수증이라든가 학폭을 당했을 때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관한 결정서류라든가 왜 또 이 학생이 전학을 가야 되는 전학이용, 이유서, 증빙서 이런 증빙서류들 그 다음에 이사에 필요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청구, 영수증 약간 이러한 이전비에 관련된 제출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전비 신청이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범죄 피해자 주거 이전비는 신변보호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청이 단독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14건의 주거 이전비 지원사를 본 평균이 58일이 소요가 되었고요.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범죄 신고 이사비 지원은 평균 88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 이 주거 이전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지치는 그러다 보니 거의 저조하게 보여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 피해자의 신변 요청과 실행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주거 이전 신청도 관할 검찰청에서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중적인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범죄 피해자에게 보호기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못하는 집행상의 문제점도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집행체계의 문제점으로 주거 이전비 신청이 저조해서 매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해서 2021년에는
3억이었던 예산이 1억 6천만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더 증가를 해도 부족한 편에 제대로 사회적인 식으로 더 삭감이 됐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이전비 집행을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주거이전비를 신청해서 지급까지 검찰과 공동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런 부정행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도 않고 또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이전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6번째로는 임시숙소 예산 비용의 부족인데 이것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황에서도 임시숙소에 관련된 부분도 이 경찰이 유일하게 단독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단독으로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피해자 임시숙소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거의 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대한민국 경찰서 한 경찰서당 100만도 되지 않는 액수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함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임시숙소 사업비 예산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사업이 보통 11억에서 그나마 3억 증가한 14억이었는데 이것들이 세 가지 위치 확인 장치라든가 주거 이전비, 피해자 임시숙소입니다. 이 다 합쳐도 그나마 1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처는 말고 경찰에서 그러면 입장에서 본 범죄 피해자 보호를 기금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경찰 내 경찰청 신규 사업을 통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을 확보하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기존의 검찰청에서 사업을 통해서 했던 기존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인데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 방안은 경찰의 야간 응급진료비의 지원이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를 했던 직후에서 야간에 범죄 피해자 센터나 치료비를 검찰한테 사실은 이런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야간에는 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범죄 피해자가 응급 진료비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응급치료와 함께 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지출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그런 발급 비용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응급지원 물품 제공 지원인데 작년에 강릉시 약사회에서 강릉경찰서를 찾아서 범죄 피해자 응급처치를 지원용 구급가방을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러한 피해자들 조속 회복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하였는데 이처럼 범죄 피해자가 실제로 필요하는 것을 즉시 확인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범죄 피해자 지원을 범죄 현장에서 중요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구급약품이라든가 기타 위생용품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 추측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진짜 신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긴급 안정자원지급으로 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생계비 지원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범죄 발생 직후에 생계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심리상담 통역 지원인데요.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범죄 피해 회복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통역비 지원을 필요로 한 새로운 신규 사업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경찰청에 있는 기존 사업 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경찰 재원의 확대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중 1%에 불과한 경찰에 대한 재원을 앞서 말씀드린 내용 너무 적으니까 이 부분은 2배, 3배, 4배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그다음에 주거 이전비로는 경찰로 이관을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적인 집행구조, 신청 서류의 복잡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원화한다면 경찰로 일원화해서 한다면 조금 더 범죄 피해자에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법무부에서도 동의를 한 사안이라고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 생계비 치료비도 경찰로 일관을 해서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는 임시숙소 지원금도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앞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것들은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1%밖에 안 되는 범죄 피해자 보험 전체 예산의 1% 가까이 배분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기금 예산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전체 기금의 이 1%가 아닌 그 이상의 기금이 배정되어서 충분히 확보된다면 그로 인해서 범죄 피해가 제대로 된 피해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김학식 연구원님 말씀하시기도 해서 좀 조금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발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거 금방 아시려면요, 발표 자료집의 7페이지에 보시면은 2020년하고 2021년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나와 있는 금액 중에 2020년은 1,012억 원, 2021년은 1,049억 원인데요. 이 중에 경찰에 배정되는 금액이 2020년에는 13억 원으로 1.3%, 2021년에는 16억 6천만 원으로 1.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범죄 피해자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접촉하는 단계가 경찰 단계인데, 이 경찰 단계에서 너무 적은 돈이 집행된다는 거고요. 25페이지 쪽에 결론 부분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지금 발표한 내용을 밑에서 8번째 줄에 보시면 특히라고 하는 부분에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호기금이 사용되는 직접비, 간접비에 집행되는 기금 지원 비율의 불균형 한번 말씀드린대요. 특정 정부 부처 중심의 기금 운용 문제, 집행의 비효율성, 검찰의 주거 이전비 집행체계의 문제점, 임시숙소 예산 비용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석대학교의 임형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임형진 교수입니다. 김학식 연구관님 연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셨고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몇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의 경찰은 범죄자를 검거하고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는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가 경찰 조직 내외부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특히 이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경찰에서는 2015년에 피해자 전담 조직인 피해자 보호 담당과 경찰청에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논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 서포터, 보호관제도 운영,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의 활동, 그리고 관련 덕과 제도 정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 발맞춰서 법적으로도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와 직무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의 범죄 피해자 활동은 타 기관의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해 효과적인 효율성이 월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논문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범죄 피해자를 최초로 접하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범죄 피해자의 필요성, 범죄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잘 알 수 있고요. 그때 가장 바로 경찰이 그러한 필요성을 발견했을 때 지원이 된다면 효과와 효율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범죄 피해자 지원은 적시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성이 이미 약해졌거나 소멸했을 때 지원한다면 그 효과 및 효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경찰이 범죄 피해자 활동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경찰이 범죄 피해자 활동을 위해서 예정되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논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검찰이 감당하고 있는 이전비나 치료비, 생계비 등 긴급 지원 사업 및 관련 예산에 대한 경찰 이관, 이런 게 이제 단기적 실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범죄 피해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보호 범죄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발생 직후에 바로 보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범죄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비, 치료비, 생계비 등 피해자 긴급 지원 업무를 검찰 대신에 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전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이전비 지원 사업은 주거지에 노출되어 보호범죄 등 강간이나 산의 협박, 폭행 등 이런 것이 우려되는 피해자가 신속히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행 지원 방식은 앞에 논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 입장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가 자비로 이사하고 나중에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비 지원 신청할 때 신변보호와 함께 신청을 하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 신변보호는 경찰이 하고 이전비는 검찰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비 신청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전비를 신변보호와 함께 경찰에서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치료비와 생계비 관련하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치료비는 범죄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저촉한 정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계비는 범죄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인데,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절차를 보면 경찰서장이나 피해자가 신청을 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를 하면 검찰청의 피해자 지원실에 다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굉장히 절차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현행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 방식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범죄 피해 직후에 치료비 또는 생계비가 굉장히 기묘한 그런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검찰의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경찰에 송치된 이후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이것도 자주 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도, 그리고 그 외에 사실 확인을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 이걸로 인해서 범죄 피해자가 다시 생각하기 싫은 범죄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치료비, 생계비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 이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로 이관하면 경찰은 굉장히 이제 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지방지구경찰청을 활용해서 생계비 지원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과 관련하여 이전비, 치료비, 생계비 등 긴급 지원 사업 및 관련 예산을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할 때 예상되는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한 변화,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해야 하는 또는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 이런 연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논문에서 이미 이제
야간 응급 의료 지원이라든가 또 응급 지원 물품 지원하는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찰에서 정말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그런 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이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평가예요. 경찰이 범죄 피해자 활동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과정평가, 효과평가, 비용편의평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기존에 하던 관행이나 또한 업무 등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니는 작은 직장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부 조직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인데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운영에 있어서 그간의 관행을 떼는 거 이렇게 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국민입니다. 현재는 이제 경찰이든 검찰, 조직이든 모두 다 일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단어적으로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현재 속한 경찰이나 검찰 그런 조직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운영에서도 경찰 예산의 진행 문제는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해 보입니다.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중심의 사고에서 국민 편익 중심의 사고로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은 명확해야 합니다. 긴급한 범죄 피해자 지원은 어느 기관에 맡기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또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 사실 적시성 있게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생계비 이런 것들이 현재 검찰에서 담당하는데 경찰로 이관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토론문 중에 32페이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은 금방 눈에 띄는데 영어로 이렇게 no yes도 있는데 보시면은 자신이 속한 정부 조직 입장에서 기금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금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발표자분, 토론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2주제 발표와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시 반에 잠깐 여기 밖에 나가서 개회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쉬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좀 이번에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은 절대로 28분까지만, 늦어도 28분까지요. 지금 사실 25분에 마치셔야 되거든요. 일정표상으로는 제가 시간을 많이 되는데, 그래서 늦어도 25분 정도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제2주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과 그 관계라는 주제로 빅트리 이사회에서 법무법인 1원의 조수환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2주제 발표받은 조수환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범죄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 변호사로서 최선의 재판 절차를 참여하면서 실무상으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형사사법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또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증거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지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 각국에서는 형사 피해자의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완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의 형사 피해자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재판 절차 참여권 및 정보 제공권이 규정되었고 그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각종 특별법 및 각종 지침에서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헌법상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규정 이후에 형사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많이 도입되어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형사 피해자의 지위가 비교적 형사소송상 당사자의 지위에 가까워졌고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부분 또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접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형사소송 절차 및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단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여러 제도를 개관하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 현행 제도상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등 법률 전문가에 의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및 재판 절차상 피해자 권리 보호 규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 각종 특별법에 상당히 많은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형사소송법과 그 특별법 중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27조 5항의 재판 절차 진술권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등의 진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한 피해자 진술이 비공개 제도, 피해자의 실효적인 진술권 행사를 위한 공판기록 열람 등사권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제도, 증인신문 시 피고인 등의 퇴정제도, 그 외에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도, 피해자의 불법과 관련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 및 재정신청제도 그리고 등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재판장이 피해자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물의 열람 복사에 앞서 사건 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한 정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사건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제도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상 전에 말씀드렸던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으로 약칭이 되고 있는데요. 성폭법에서는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 조치 조항,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특례 조항,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영상물의 촬영 보존 조항, 심리 비공개 제도, 증인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제도, 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조항, 진술 조력인의 수사 과정 참여 조항, 진술 조력인의 재판 과정 참여 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 증거 보존의 특례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의 권리 보호 규정 등은 시간 관계상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것은 그만큼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많이 실제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과연 이런 규정 하에서 과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 피해자의 형사소송 절차 및 피해자 권리 보호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헌법, 형사소송법 등의 피해자의 형사소송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나 실제 실무상 접하는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들은 형사소송 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피해자 본인에게 주어진 법률상 권리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나 실제로 담당 수사관이 이러한 내용을 직접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각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또한 인력의 한계 등의 사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법률상 권리들을 상세히 안내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범죄 피해를 처음 겪게 되고 형사 절차 과정에서 각종 생소한 법률 용어, 제도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는 경우 여러 법률 용어, 제도들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본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형사 절차에서 수동적으로만 대응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 절차 및 재판 절차에서의 의견 제시권 등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 발생 당시 구체적인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한편 그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즉 범죄 피해자는 신고 또는 고소 과정에서 자술서, 고소장 등을 작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최초로 진술하게 되며 이는 문서화되어 수사기록에 남게 됩니다. 성범죄 등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사건의 경우 최초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그리고 최초 진술과 그 이후 진술의 일관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절차에서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피해 사실 일부를 누락하였다가 추후에 새롭게 진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추후에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고 또는 고소의 시기를 놓쳐 신고 또는 고소 자체의 진실성을 의심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 피해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부터 피해자 진술이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필요한 이유 등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 피해자는 헌법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거나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거나 CCTV 화면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 진술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경찰의 송치,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유죄 판결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피의자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증인신문 기일 외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하여 적절히 반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 등 피해자의 범죄 피해는 범행 발생 이후 수사 절차 및 재판 절차에서도 계속되는데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 진료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를 양형장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는 비교적 장기간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률 전문가로부터 형사 절차 전반에 관하여 그 절차의 의미, 각 절차별로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현재 어느 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송치, 불송치, 검사의 기소, 불기소, 법원의 판결 등 각 기관에서 종결하는 조치를 할 때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각 조치의 의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 및 재정 신청 또는 헌법소원 등 불복 절차는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인 바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현재 어떠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장래 어떠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식의 안내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적어졌고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 본인이 해당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피해자 변호사에게 묻는 등 피해자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한편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범죄 피해자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범죄 피해자는 2차 피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가해자와 쉽게 합의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 이러한 피해 사실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고 가해자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소하는 등으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형사 조정 절차에 참여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위 각 절차가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이 이루어지는지, 위 각 절차 중 어떤 절차가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합의 및 형사 조정에서 적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의사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고 피해자 의사를 전달받아 가해자 측에게 전달하는 등 합의를 조율하는 역할도 하고 형사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는 형사 소송 절차 이외에도 가정폭력 사안의 보통 이혼 소송,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등 그 형사소송 절차 이외의 과정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현행 제도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연 현실적인 한계는 어떠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피해자 변호사는 성폭법, 아청법,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피해자 변호사를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에서 등에서는 그 4가지 법에서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이 법률에 기재된 범죄 피해자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의견 진술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성폭법 제27조 등에 규정된 수사기관 피해자 조사 입회 및 의견 진술, 구속 전 피해자 신문기일, 증거보전 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 진술, 증거보전 후 관계서류나 증거물, 소송 계속 중인 관계서류나 증거물이 열람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 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경우에 어떠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선 변호사의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많은 시간 소통하는 등 비교적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공공하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범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잘못 없이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한 후 그 비용을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보전받기 어려운 점도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위 범죄들의 이 피해자의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공공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4가지 법에 의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고 고소를 하면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국선 변호사 신청을 받아 검사에게 이를 보고한 후 검사가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또는
그 국선 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사람, 즉 비전담 변호사 중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국선 변호사에게 간략한 범죄 사실, 피해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된 선정서를 발송하는 식으로 선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4가지 법에 의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접하는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확인된 사례들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이 누락되어 재판 단계에 선정이 되거나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사실도 모르고 있다거나 선정 사실을 알고 있어도 현재 어떠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거나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사에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입회하지 못하여 변호사 입회 없이 피해자 조사를 받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충분한 시간 동안 상담을 받지 못하여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종래 피해자 변호사가 선정되었던 사건의 범죄 피해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성실을 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의 부족함을 느끼는 원인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보수 및 처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에 법무부가 발표한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 기본 업무 기본보수제 도입 발표와 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 발표를 보면 생각보다 그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10월 5일 피해자 국선 변호사 기본 업무 기본보수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요지는 기존 비전담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선택하여 수행한 업무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비전담 변호사가 대면 상담, 피해자 조사 참여 등 상대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피해자 지원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의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 업무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기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 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취지는 다르게 보면 이 기본 업무 중에 하나만 이행을 안 하면 그 해당된 금액을 전부 지불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바로 그 반박을 성명을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서는 수사 절차 참여 시 40만원, 공판 절차 참여 시 20만원, 기타 절차 참여 시 10만원이 기본 보수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수사 절차로 한정하여 본다면 40만원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 동석, 피해자 조사 동석, 피해자 상담, 고소장이나 의견서 작성 모두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도 않는 추가 업무를 국선 변호사한테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거나 거의 징액되지 않은 보수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이는 국선 변호사의 변론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국민의 변호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마지막 보루를 한 사명감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에 대한 보수를 일괄 삭감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새로 지원하는 변호사들의 유입을 차단하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게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특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수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을 위한 것이므로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담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보수의 현실함이 처우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 제도 변경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새로 지원하는 변호사들의 유입을 차단하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하로 이루어질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2018년경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 대한 보수가 대폭 삭감된 이후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이후 기존 경험이 많았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이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보수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법무부 등 감독기관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중요하겠지만 그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등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지원 사업의 증액 또는 별도 예산의 확보를 통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보수 및 처우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법무연감에 따르면 그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등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지원 사업액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사건의 증가를 고려하면 사업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액 증액 및 별도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 확대입니다. 그 법무부 2021년 10월 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선 전담 변호사 23명, 비전담 변호사 576명으로 비전담 변호사 비율이 96.2%에 이릅니다. 주로 법무부에서도 비전담 변호사의 불충실한 그 변론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비전담 변호사에 비하여 그 전담 변호사가 그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통일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충실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전담 국선 변호사를 확대하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규칙상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피해자로서는 법률이나 절차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에 의한 충실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대상의 선별밀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액이나 예산의 확보가 중요한데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자가 자백하는 사건이나 증거가 명확한 사건, 비교적 경미한 사건 등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적은 사건을 선별하여 선정 대상을 좀 선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가정폭력 사건이나 강력 사건 등에 대해서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 확대가 좀 필요한데 이는 그 사업액이나 예산 확보에 따라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법률상 규정된 권리들은 많은데 실제로 그 범죄 피해자가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 게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사실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정이나 제도는 잘 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그 제도를 활용하거나 본인이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망주입니다. 저는 좀 현장에서 직접 범죄 피해자들 지원하면서 이런 범죄 피해자 법률이 얼마나 잘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이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지원이 없어요. 특히 제가 이제 좀 그 피해자 지원하면서 좀 이제 그 체험한 부분인데요. 우리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2조 3항에는 범죄 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8조에는 범죄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공판 절차에 참여해서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 통화도 안 되고요. 찾아가도 못 만나고요. 실제로 좀 뭔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또 일선 경찰서에서는 너무 또 바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들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잖아요. 근데 피해자한테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어요. 일단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걸 먼저 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술서를 받는다든지 조사가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제도적인 좀 더 이제 점검 또 좀 뭐 인력의 어떤 뭐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좀 피해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그 고지가 반드시 좀 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변 보호 제도하고 이제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계속 이제 우리 뭐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느끼는 부분이에요. 뭐 예산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그 범죄 피해 평가를 하면서 좀 빨리 좀 신변 보호도 신청하세요. 했는데 스마트워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워치가 지금 경찰서에 없어가지고 범죄 피해자가 신변 보호 신청을 해도 조치가 지금 안 되는데 예산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가부에서 313억 원인데 2020년 기준입니다. 경찰청은 13억에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1년 평균 지금 150만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경찰이 쓸 수 있는 예산이 13억밖에 안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가장 긴급한 범죄 그 피해자들의 보호, 신변 안전 이거 경찰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정말 그 국회나 이 좀 그 부처에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중심의 어떤 그런 좀 정책이나 제도적인 보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수사 초기 단계인데요. 이 초기 단계에서 이제 굉장히 좀 경찰의 어떤 발빠른 좀 역할이 좀 이제 필요한데 제가 범죄 피해자 그 지원센터 검찰의 범피해 그 긴급 생계비, 긴급 의료비 신청을 하면은요 심의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려요. 긴급 생계비고 긴급 의료비인데 긴급이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며칠 안에 이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심의하는 데만 3개월씩 몇 달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안 돼서 저희는 그 뭐 이마트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에 기부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위탁을 해서 경찰청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피해자한테 이렇게 이제 좀 긴급 생계비,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변 보호 제도 뭐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검찰 또 아니면 여가부, 복지부 이런 이제 부처로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정말 피해자 중심의 좀 지원을 위해서는 이게 경찰 쪽으로 많이 좀 이관이 돼서 사건 초기에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져야 될 예산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뭐 얼마 전에도 좀 신변 보호 중에 있는 여성이 이제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워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워치 오작동이잖아요. 그럼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충분히 양질의 스마트워치라든지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된 걸 내놔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또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범죄 피해자 전용 쉼터가 없어요. 임시숙소는 지금 이제 조금씩 운영하고 있는데 전용 쉼터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입소를 해야 되는데 쉼터는 남자 여자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쉼터에서 이 피해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그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쉼터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재활이라든지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트라우마 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전혀 이런 피해자 전용 쉼터가 없어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요. 정말 피해자가 1년에 150만 건 이게 범죄가 발생한다면 표로 환산을 하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쪽에 좀 이제 정책을 좀 만들고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확대하고 좀 공론화하고 지자체에서 좀 이런 피해자 어떤 뭐 재활이나 이런 쉼터들을 좀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제도적인 또 이런 뭐 예산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도 서울시에 지금 계속 이제 좀 노킹하면서 피해자 전용 쉼터 좀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냥 뭐 애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선 변호사 선임 문제인데요. 제가 현장에 너무 황당한 일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찰들이요 피해자 선임 절차를 몰라요. 경찰들이.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찰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지원한 피해자인데, 그 국선 변호사가 지원이 돼야 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지원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물어보니까 국선 변호사 지원 절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무성의한 그 국선 변호사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그 성추행 피해자인데요. 그 형사조정 이제 절차가 있어가지고 변호사가 이제 내일 가기로 했는데 하루 전날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 내일 바빠서 못 가니까 너 혼자 친구랑 가라. 미성년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한테.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제가 이제 대신 형사조정위원회에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거는 국선 변호사가 전화로 해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 거고 이렇게 피해자 미성년자가 혼자 이렇게 온 거는 초유의 사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는 돼 있어요. 근데 이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정말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다 그냥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 예산 가지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우리가 뭐 검찰에서 지금 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의 70%가 운영비잖아요. 70%, 80%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실제로 피해자한테 가는 거는 20, 30%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뒤집어져도 이게 참, 걸판인데 90% 이상은 피해자한테 예산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좀 죽어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예산들을 좀 경찰로 좀 이제 이전을 해서 실제로 좀 피해자한테 제대로 직접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좀 이제 뭐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자한테 진짜 뭐가 필요한지, 피해자한테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지를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그 피해자의 좀 심정을 반영하는 그런 좀 정책, 그런 좀 제도적인 지원, 이런 입법들이 좀 이제 마련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죄 피해 상담 효율성과 관련한 범죄 피해 상담 효율성과 관련해서 발표할 김경인입니다. 저는 부부 상담과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 상담을 재능기구로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넘어갑니다. 예. 오늘 저희 목차 보시면 범죄 피해 상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심리 상담 받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우리 이사장님. 심리 상담은 저희들의 일상생활에 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죄 피해 상담입니다. 범죄 피해 상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나 피해 경감 등을 위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의 정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들입니다. 그 사항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는 실제로 5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이게 경찰청의 범죄 피해 평가 기준입니다. 신체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 2차 피해, 심리적 피해가 있습니다. 2차 피해는 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불편감이나 부담감, 그 다음에 언론에 어떤 노출돼서 그것에 대한 불편감,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주로 2차 피해이고요. 심리적 피해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상담의 목적은 결국 피해자들이 범죄 사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 범죄를 당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행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고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피해에 대해서 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 기술을 습득하도록 상담사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 복구를 지원을 하면서 사회 복지적이고 법률적이고 의료적인 다각적인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상담의 목표는 범죄 피해 회복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저희가 도모하고요. 범죄 사건 발생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범죄 피해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회피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한 감소도 저희가 개입을 하고요. 트라우마틱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반응을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트라우마에 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일상생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의 어떤 심리적 개입의 영역은 주로는 정신적인 피해와 사회적인 피해와 2차 피해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공황증세를 일으키는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위기 개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제도들에 대한 안내를 포함해서 심리적인 불편감이나 정서 불안정 상태들을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성은 주로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그 다음에 극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간 피해자의 49%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고요. 살인이나 폭행을 목격한 사람들도 7% 정도 외상후 스트레스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피해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피해가 재경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의뢰를 받고 상담을 실제로 나가보면 신고되었던 그 사건이 처음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있고요.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도 의외로 반복되는 피해들이 많습니다. 이전 남자친구에게서 폭행을 당해서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새로운 남자친구에서 또 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피해들도 생기게 되고 성폭력이나 성추행 같은 사건들도 실제로 재경험이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한 많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이 심리상담을 권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그걸 피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벌어진 일, 내가 그걸 받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성폭력 사건들 같은 경우는 한 2달이나 3달 있다가 심리상담에 의뢰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가서 만나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선생님이 저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잠도 못 자겠고 먹지도 못하겠고 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그냥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그럼 제가 반문을 합니다. 그럼 왜 3개월이 지나서 지금 연락을 하셨을까요? 잊어질 줄 알았답니다. 그냥 잊고 지내면 내 가슴에 묻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데, 이런 강력한 범죄 사건들은 트라우마 반응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이 트라우마 반응은 그 즉시 해결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심지어는 6개월, 우리 뭐 몇 년이 지나서도 트라우마 반응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즉시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고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특히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경우 보시면 내가 왜 거기서 폭행을 당했는지를 모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폭행을 당했지?를 자기들이 스스로 이해를 해야지 그 사건들이 심리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구나. 심지어는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서 오늘 이런 일을 겪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이상한 반응으로 자기들이 그 부분을 해결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울장애나 뭐 불안장애로 많이 번지게 되고요. 또 트라우마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은둔형으로 살게 되는 경우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의 피해를 겪게 되면 이분들이 많은 분노를 경험합니다. 분노를 경험하고 억울함을 경험하고 하는데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고 감정이 폭발하면서 가족들에게도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피해의식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 자체를 차단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 마비라는 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서 외출을 할 때 물론 혼자 외출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출을 하게 되었을 때 우연히도 길거리에서 가해자하고 비슷한 용모의 사람을 마주치거나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예를 들면 사건 당시 입었던 옷 색깔 뭐 이런 거 하나에도 자극이 돼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돌아오던 길을 가던 길을 돌아서서 집으로 가셔버리거나 뭐 가까운 건물 아래 들어가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고 계시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수면 곤란 당연히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하려고 할 때는 오전에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이분들이 밤새 잠을 잘 못 주무시고요. 그래서 오전 중에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예민해집니다. 신체도 그렇고 과학학성 증상이 나타나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작은 소리도 굉장히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고 가만히 있어도 움찔움찔 걸리는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냄새에도 뭐 예민해지고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피해자들을 만날 때 저희들은 그런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항상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해놓고 상담을 진행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런 예민해지기 때문에 피해의식이나 피해사고가 팽배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피해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그 피해 형태는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큽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내 돈을 몇 천만 원을 직접 갖다 줬지? 본인도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그걸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멍청하게 그랬어? 이런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피해자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이 사건을 누가 알고 있느냐? 몇 명이 알고 있느냐? 당신의 가족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들 어떤 사회적 지지체계나 가족관계, 그다음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귀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사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다음에 의기소침되고 뭐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개입이 왜 필요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적 피해 형태를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단은 피해자들이 또다시 피해자가 되는 2차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저희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해사고나 피해의식이 팽배해져 있어서 실제로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로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들이 차단을 해야 하고요.
자살이나 자해 시도하는 경우도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트라우마로 진정이 되고 또 각종 병리적인 증상으로 진정이 되는 것도 저희가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제가 개입한 사례들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조금 주목해서 봐주셔야 할 부분이 그 상담 횟수와 상담 시간입니다. 저 상담 횟수가 모두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두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담 시간은 평일 오후 시간들이 많고 주말 시간이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상황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어쨌든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직장을 퇴근하고 오셔야지 만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기관에 범죄 피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이분들이 가실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이 없으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찾아가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피해자들의 집이나 병원이나 피해자 집의 어떤 카페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만나고 있고, 이런 피해자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면 상담사와 라포 형성이 잘 되면 장기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많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범죄 피해를 겪고서 상담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삶을 전부 다 점검하면서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럼 범죄 피해 상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측면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범죄 피해 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아까 우리 경찰이나 국선변호도 모두 지금 재원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희 상담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어떤 소명감이나 사명감이 우존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 활동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요. 상담료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자가로 운전해서 다니고 있지만 교통비 하나 실제로 지급되는 곳이 없어서 다 자비로 충당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소하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개인 돈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사들이 범죄 피해 상담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 기부의 현장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버거워하고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상담사들이 이탈을 하는 또 하나 이유는 대리회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하면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 대리회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사건이나 사고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을 하는 것으로 간접 경험입니다. 그리고 주로 경찰관이나 소방관, 군인,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 피해 상담사의 대리회상은 조금 다릅니다. 외상 사건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범죄 피해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 상황과 피해자들의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범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많이 겪게 되고요.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사람과의 관계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소진되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고갈되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불편함을 겪으면서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이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끼면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상담사들의 이러한 이탈들은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심리적 개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상담사들이 그 현장을 떠나기 때문에 그곳을 지킬 곳이 없고 피해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상담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사들은 내담자들과 어떤 심리적인 역동 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담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꼭 필요하고요. 그건 상담사의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담사들에게는 슈퍼비전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비전 체계라는 것은 상담사들이 그 각 사례별로 심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입을 했느냐를 지도 감독받기도 하고요. 상담사들의 어떤 자기 역동이나 자기 성찰을 도모하기도 하고 상담사들의 개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지도 감독하는 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다른 가정폭력 상담소 이런 데서 보면 많이 되어 있고 범죄 피해 상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상담사들의 대리 외상도 예방하고 관리하는 이런 슈퍼비전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특성상 피해자들이 기관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상담을 응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상담사들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담사들을 언제까지나 재능기부의 현장으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의 어떤 상담료들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업무 활동비도 보장되는 이러한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범죄 피해 상담 활동을 하신 분이 1000명 이상 자격을 갖추신 분이 1000명 이상인데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30-4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범죄 피해 상담이 필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능기부가 7년째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료 상담 준비를 하고 연구 활동도 하고 슈퍼비전도 받고 이러면서 제가 시간적으로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쳐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저도 고민합니다. 이 상황에 내가 왜 여기서 남아있어야 할까? 하지만 저를 만났던 많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또 경찰서에서 사건 의뢰사가 오면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예나 김주호사님이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심판 사정으로 순서가 못하셔서 제가 되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미국의 범죄 피해자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며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아이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린 그는 12년을 선고받았고 작년에 출소하였습니다. 조두순의 주거지와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급여와 일용직으로 월 250만 원 이하의 수입을 벌며 내 가족을 책임지며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두순의 이주를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 조두순의 이주를 도울 테니 조두순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가해자의 주거와 이주의 자유가 인정이 되었고 오히려 피해자인 그들이 조두순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시간은 사건 당일부터 계속 흐르며 그들은 매일매일을 지독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 상처는 옅어진 것 같다가도 숲속에 웅크리고 언제든지 희생자를 덮칠 수 있는 맹수처럼 시시때때로 튀어나와 피해자의 삶을 헝클어버리고 꾹꾹 참으며 버티고 있는 그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상황에 조두순은 출소하는 그날 그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경찰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급여 30만 원을 받으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사이 조두순은 월 12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의 권리와 인권이 더 보호를 받는 이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또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대한민국 가해자들은 교도소에 들어가 교정과 교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혜택들을 제공받습니다. 그들의 신상조차도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완전 반대입니다. 미국은 가해자의 인권을 그리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형수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구자들은 사형수의 집행 장면을 참관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들의 범죄 이력과 신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진까지 공개됩니다.
대한민국처럼 가해자의 인권을 더 보장하는 나라에서 이 사실은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 어떻게 자신들의 세금이 쓰여지는지 설명을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법은 납세자를 위한 것이지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쓰고 있는 범죄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가해자의 인권에만 집중하느라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당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고통 속에 있어야 할 그들은 보호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음지에 숨어 자신의 아픔도 숨긴 채 버텨야 하는 사회적 부조리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범죄 피해자 센터는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묻지마 폭행 피해자를 무슨 무료로 돈 타먹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며 지원을 거절하였죠. 기초수급자에다 지체 장애인인 그를 말입니다. 가해자들의 교정과 교화에 들어가는 돈이 약 5조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은 이에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1970년대부터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984년 주 정부와 지역의 피해자 지원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범죄피해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복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의 벌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매년 600만 명의 범죄 피해자들이 6,262개의 단체,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나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범죄피해자법은 범죄피해자 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구제하며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겪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해자 지원 조직은 현재 1만 개가 넘는데 그중 하나가 노바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비영리 민간 조직들인데 그 밖에도 검찰과 경찰에 기반을 둔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 뉴욕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 법률 지원을 위해 1,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60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들과 어린이 보호센터들이 민사 법률 케이스를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이혼부터 양육권 그리고 이민과 그 밖의 경제적인 문제 케이스들의 법률 문제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뉴욕 쿠오모 주지사에 의하면 재정적 문제로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소송을 변호사들의 도움 없이 진행해야 하는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 보조금이 필요하며 그 보조금은 그들의 권리 신장에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을 통해 그들이 권리가 이익이 대변이 되고 그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힘든 시기에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주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국의 엘리자베스 크로닌 국장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들,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계층들은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며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이미 당한 피해의 지속적인 고통은 물론 실업 문제와 주거지 문제, 그리고 양육 문제 등까지 이어져 제2의 그리고 제3의 피해까지 노출되기 십상이라며 쿠오모 주지사의 보조금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고 더 많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설명했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복화를 수정하는 법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새 법안은 몇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불기소가 되거나 기소가 유예된 케이스들에서 나온 벌금들도 범죄 피해자 기금에 입금이 되어 피해자 지원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진학 중 뉴욕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얼마 동안 인턴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권센터라고 저소득층의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대변해주는 단체로서 이 단체에서는 커뮤니티의 교육은 물론 민사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을 합니다. 센터에는 이민 변호사와 부동산법 변호사가 있으며 법률 조언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범죄 피해자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오직 범죄자들의 벌금에서 충족될 뿐 정부가 지원하는 정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로 기금이 1,000억 정도 되지만 거의 지원단체의 운영 비용으로 쓰이고 피해자에게 가는 건 100억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 범죄자들의 벌금으로 꾸려진 기금은 물론
정부 예산만 해도 3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100억 원으로 피해자들을 여유롭게 돕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높이고 미국의 새 법안처럼 고소취하가 되거나 불기소권에서 모이는 벌금까지 지원금에 추가가 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피해 보상을 받으며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적 변화를 위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제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이애나 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제 3주제가 끝났고요. 참석하신 분들 계시고 성호강 종합 형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승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3시 반까지 하실 길이 있어서 발표자분 또는 토론자분에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다든지 질문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셨을 때 임시국소 신변보호제도 경찰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피해자들이 굉장히 피해자들이 그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도중에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신변보호가 됐다 안 됐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그 피해자 같은 경우도 요즘 스토킹 방지법이 10월 21일에 발효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참고 기다리다가 발의되니까 이제 신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피해자 정말 많이 효과를 받고 있는 피해자인데 신변 보호가 시작이 됐대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 스마트워치가 없어서 못 받았다 하고 오늘도 또 전화가 와서 불안하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가해자 측에서 또 카톡이 오고 뭐 전화가 오고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연락이 왔길래 이야기를 나누고 스마트워치 받았냐 그랬더니 아직도 못 받았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스마트워치 원하는 피해자는 너무 많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없어갖고 동동거리고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이쪽 경찰서에서 없으면 저쪽 경찰서에서 가서 빌려갖고 와서 지급을 하고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너무 절실한 걸 느끼고 있고 임시숙소 자체가 최대 5일인데 예를 들어 이런 뭐 집에 그 가해자가 집을 알아서 언제든지 그 숙소를 찾아와서 죽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번에 발생한 그런 사건 같은 경우도 가해자가 사귀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 주거지에 무단으로 와가지고 살해를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피해자들이 임시숙소를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더라도 최대 5일인데 5일까지도 안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2, 3일 숨겨줬다가 다시 내보내는데 그럼 이 피해자들이 어딜 가냐는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주거비에 대해서 농구관님 발표를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 주거비 지원이 그러면은 주거비라면 주거비 이전비죠. 주거비 지원에 대한 것이 이전비잖아요. 이전비가 뭐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이전비라고 그러면은 뭐 집 얻는 비용, 부동산 비용, 이사 비용 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전비, 주거비 이전 비용이라고 그러면 딱 이사비만 줍니다. 이사할 때 그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이사해준 그 비용만 주고 이전비를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혼자 사는 독신가구에서 범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피해자들이 빨리 주고 이전해야 되는데 그거 챙기지도 못하거니와 나중에 그거 뭐 영수증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는데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예산이 쓰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주제 발표해 주시면서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많은 피해자들을 상담할 때 피해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변호사 선임하셨습니까? 저는 물어봐요. 상담하면서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구성변호인 선임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피해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피해자인데 왜 변호사를 선임해요? 경찰이 알아서 다 수사해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